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의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사장 안규령이고요. 오늘 대한민국 정치권의 뒷이야기들 탈탈 털어주실 단골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자주 보니까 더 좋아요. 이재호 이제 쓰지 마. 내가 직접 나와야지 왜 이재호를 써.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MB가 나왔어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네, 같은 이씨입니다. 경준 씨.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양문석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아니야. 언론학 네. 박사예요. 언론학 박사입니다. 아, 여기 정치학 박사라고 돼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이제는 정치학 박사죠 뭐. 네네. 예. 뭐 다 박사시죠? 잘 지내셨어요? 예. 나는 왜 왁자지껄만 넣으면 애가 기가 콕 죽어가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할개를 못 펴요. 워낙 나 성대묘사들이 모사들이 모사. 아 이게 진짜 발음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인다. 모사에 능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저기 남태우 형이 안 나오고 우리 양문석 박사님 나오셨네. 이로써 그 평균 연령이 확 낮춰졌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 저 전계환 형보다 나이가 많아. 정말요? 남태우 형이. 그럼. 아, 정말요? 그럼. 남태우 나이가 많아. 이럴 때 느낌이 노태우하고-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 없으면 이렇게 뒷담화 하는구나. 노태우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남태우, 네. 태우들이 문제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은근히 박사인데 국민대 박사. 국민대 박사. 네. 무슨 학 박사일까요? 전공은 안 궁금해요. 네, 그래요. 문화학 박사요. 아, 문화학 문화학 박사. 박사. 네, 뭐 같은 PhD인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논문 굉장히 힘들게 쓰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못 빠지게 썼습니다. 어. 그 한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책으로 냈어요. 예, 그래서 저기 논문 표절 검사 누가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 변희재 씨가 예. 사이 안 좋을 때 네. 내 논문 탈탈 털었는데 네, 괜찮다고 했습니까? 뭐 전혀 없었다. 아, 변희재 피셜이면 확실한 거죠. 세상에 내놔서 적어도 논문 표절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희재가 워낙 그때 이제 논문을 탈탈 네. 털던 시절인데 특히 좌파 인사들. 나한테도 와서 그 형님 거는 문제가 없대요. 검증 받았네요. 검증 김건희 받았어요. 씨 논문도 한번 탈탈 털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김건희 그 논문은 그 따져봤을 적에는 그것은 뭐 문제가 많다고 봐요. 뭐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그 논문 반납하고 그리고 저기 그냥 석사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건데. 아니, 근데 석사도 논문 문제. 그 석사도 논문 표절이 있다고 하니까 학사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영감님, 제 논문에는 이상이 없겠죠? 야, 그거 너도 그 논문을 냈냐? 아유, 저 그래도 그 교수 출신입니다. 너도 교수였어? 네. 그래. 알았어. 아니, 저 수고했어. 개무시합니까? 독일 박사가 됐습니까? 아, 독일 맞다. 야, 너 그 독일어 한마디라도 하냐? 한마디도 하는 게 없으면서 말이야. 슈바인 학생 주십시오. 아니 네.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양문석 박사님께서 아주 또 기가 죽으셨습니다. 네가 죽었어요. 여기서는 난 뭘 해야 되나.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대표님. 자, 우리 저 박영식 시사. 네, 우리 정치 에디터. 시사 에디터까지 나오셨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네요. 저는 별로 안 똑같네요. 네. 누구예요? 예? 아니, 좀 따라한 거예요. MB. 네. 그거 어렵네. 물어보면 어떡해. 모르겠으니까. 어설프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비슷해졌어. 네, 아유 뭐. MB랑 목소리 비슷한 분들 많아요. MB랑요? 이재호 전 장관도 비슷하고. 그러네. 이재호 장관도 비슷하다. 이재호도? 이재호가 MB 목소리하고 비슷하다고? 비슷하고 약간 그 조용기 목사 예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쉐쉐쉐. 미샤메까. 아니, 제 양반도 비슷해요. 그 황수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바라 박사 황수관입니다. 우리 다음 기회 써보아요.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그분도 예전에 연배가 정치 지금. 도전하셨잖아요, 민주당으로. 그 나오셨었지 한번. 그렇구나. DJ 때 나왔어요. 원래 그 양반이 그쪽이 아닌데 예. 그때 그 민주당이 여당이 됐을 때 그 예. IMF 이후에 김대중 예, 대통령 예.
당선되고 그랬었었죠. 그랬군요. 오늘 네 분과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저자세 논란이 일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일본으로 출국을 할 때 김기현 대표가 90도로 허리를 쑥 숙여가지고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만찬이 있을 때도 그렇게 굽신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분께서는 그 일주일 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저부터? 네. 김기현이 원래 그런 운명 아닙니까? 아니 김기현이가 뭐라고? 김기현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고 그가 이제 총선 필승 카드라고 여기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 자기 대권 주자로 김기현을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용픽, 용산의 픽 이거 하나로 당 대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0도 인사를 해야지. 뭐 당대표 될 팔자가 아닌 김기현이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90도 고개 숙여야 되고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 바로 김기현의 운명이다. 예, 그 10%도 아니고 3%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지. 처음 시작할 때 3%로 출발해가지고 52.9%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곳곳에서 윤석열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준석 쳐내서 만들어진 전당대회에 유승민 쳐내고 권성동 쳐내고 나경원 쳐내고 안철수 반 죽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치고 올라갔으니 실질적으로 윤석열을 쳐다보면 아버지 살아오신 것처럼 반갑고 머리 푹 숙이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이제 가끔씩 김기현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가 명예 대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약간 떨떠름한 표정과 반응을 보였던 게 김기현도 생각을 하네라고 이제 했고 실제 이 이후에 오늘부터 이 90도 허리 숙여서 인사한 부분이 이제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질이 나올 것이고 하나의 또 조소와 희화화의 대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기현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꼭두각시가 생각하는 피노키오로 바뀌는 거거든요. 피노키오로 바뀌는 순간에 저 당은 또 한 번 격렬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김기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과연 그럴 위인이 될까요? 원래 위인이 안 되는 것들이 사소한데 삐지고 그 반 깨고 이럴 게 없잖아요. 애초에 이럴 게 없던 3%짜리가 52%짜리로 변신했는데 이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잖아. KTX가 지나가는 그 땅값이 얼만데 그래서 돈도 많고 해서 이제 김기현은 이럴 게 없기 때문에 계길 가능성도 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일단 지금 용화대에서 한 30명의 그 검사들을 낙하산 투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될 그 다선 중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사람들 누구 찾아가서 호소하겠어요? 당연히 그 김기현 찾아가서 호소하지 않겠어? 형님, 뭐 이것 봐, 김 대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네와 내가 그런 사이였나? 이러면서 계속 흔들 거고. 그러면 이제 김기현으로서는 또 이 중진들을 생무시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슬쩍 이제 당대표로서 자기 어떤 권위를 확인하고 싶은 그 대목이 나올 거라고. 그 대목에서 이제 용화대로부터 바로 밟히겠지. 직접 윤석열이가 밟기보다는 그 주변 측근 참모들. 근데 급도 안 되는 측근 참모들이 자기 밟으면은 또 나름 존심이 또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거기서 고개를 쳐들고. 시기적으로도 외생 변수를 제외하고 즉 우리의 투쟁력이 더 높아져서 윤석열을 탄핵할 가능성 그리고 그 다도할 가능성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현재 정권의 가장 힘이 셀 때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1년 만에 실질적인 레임덕 현상들이 이제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뒤에 공천 과정에서는 심각한 레임덕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꼭두각시 김기현이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실제 2, 3년밖에 안 남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힘당의 중진들이 그대로 지금처럼 윤심을 떠받들고 섬길까? 절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심각한 레임덕 현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국힘당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체제. 이게 1년 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총선 출마를 하려면은 일찌감치 마음을 먹고 그 지역을 돌아야 돼. 아, 그날 해보셨으니까 갑자기- 더 잘하시네. 그렇지. 나는 한 달 전에 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또 그걸 꺼내고 그리고 있어. 지금 같이 다니시는 변희재 대표도 출마자예요 예전에. 예, 관악을에. 무소속으로 알고 나갔었지. 있습니다. 예. 네. 무소속으로 나갔었는데 네. 그때 네. 그 선거운동 도왔던 분이 성호 스님이라고 아 지금 저기랑 같이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 예. 빨갱이는 죽여도 됐던 네. 그 양반. 그러니까 네.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됐지. 네. 막 뭐라고 누가 지나가면서 변희재 욕하면은 선거 야 이 빨갱이 운동하는데 새끼야 이랬어요. 네. 마이크 잡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야이 씨 이게 좋아해 이제 자기. 옛날에 이제 그 강의석 씨라고 있어요. 강의석 씨가 영화를 만든 게 그 애국 청년 변희재. 그 네. 장면이 나와요. 아.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어가지고 보궐선거에서 이제 문재인, 안철수 그 두 사람이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데 빨갱이를 죽여라, 빨갱이를 죽. 그 앞에서 성호 스님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 스님이 왜 그러고 있냐 욕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너네 어머니를 보면이 아버지를 보면이 이러면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는데 오. 변희재 대표가 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못 말려서. 네, 말리면서. 숨을 지으면서 말리더라고. 아. 어쨌든 이미 사람들은 돌아다닐 겁니다. 네. 돌아다닐 거예요. 내년에 이제 낙하산 공천 될 사람들은 미리 자기 고향이든 어디든 돌아다닐 거라고. 그럼 그 귀에 안 들어가겠어? 현역 의원이? 바짝 긴장하고 또 예의주시하겠지. 아니 저기 지금 윤영찬 지역구 성남 그 중원 네. 현근택 변호사가 출마 준비하니까 네. 바짝 지금 윤영찬이 그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서 막 들이대고 있잖아요. 아. 들이받고 있잖아요. 아 이재명 들어오라고 하생 뭐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카카오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돌아가신 네. 그 전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네. 죽음에 책임이 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김종민이도 저기 논산 시장 했던 분이죠. 황명선 황명선. 그 양반이 또 삼선 시장하고 당 대변인으로 올라오니까 이거 저기 자객 공천하려나 보다 이재명이 그러면서 또 지금 뭐 반발하고 있고 뒤에서 막 비난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같은 얘기라고.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과 가까운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저 용화대에 있다든지 뭐 어떤 이런저런 정부 공단에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자꾸 자기 지역구에 돌아다닌다. 신경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의 그 어떤 액션은 한 서너 달 뒤면은 이제 표면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사실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보다 연배도 한참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또 이제 멍멍이에 비유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다 그 멍멍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끼 때 들여오면 참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새끼 단계다. 이제 들여온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막 애가 막 기어다녀요. 그러면 막 이제 주인 딱 집에 들어오면 막 좋다고 환장하거든요. 막 머리 90도로 속이고 막 꼬리가 막 프로펠러야 막 돌리고 막 장난 아니거든. 근데 얘가 이제 한 1년 지나잖아요. 1년도 아니야. 이제 걔 그 성장 기간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니까 한 뭐 2, 3개월 지나면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서열이 몇 위 정도 되는지 이제 간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자기의 이제 응원군이 있어요. 집에도 이제 뭐 딱 서열 봤을 때 한 1, 2위. 간을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적절치 않으면 혁신 전당대회를 요구하면 그렇지.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깨고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맥락을 따라가진 또 않겠지만 한 번의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남아 있잖아요. 4월 7일까지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만둬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래서 뭐 추대로 가느냐, 안 그러면 경선을 하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또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히 왁자지껄 개판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당대회의 버전2, 시즌2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힘당은 갈수록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치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벌써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원내대표가 이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네. 근데 직전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수도권 당대표가 나와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를 밀었거든요. 연내대표가 하고 싶나 봐요. 다음 대선 때는 아마 수도권 대선 후보가 나와야 된다 아마 얘기할 거예요. 깜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뭐 다선 중진들 뭐 윤 대통령 일거수일투족 다 커버쳤던 사람들 만약에 이제 공천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배신 때립니다. 뭐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정치 역사상 보면 공천 앞두고 뭐 등 돌리는 건 뭐 일도 아닐 테니까 뭐 이제 딱 원내대표 선거 기점으로 해가지고 당내 이제 그런 분란은 뭐 불을 보듯 뻔하다고 뭐 저도 보기 근데 이제 때문에.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면 특히 중진들한테 원내대표가 되면 바로 공천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윤석열 눈치를 이제 덜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 터지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터지는 싸움이 되면 자연스럽게 또다시 이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 또 갈라치기가 나올 거고 지들의 갈라치기 속에서 영남과 수도권이 또 치열한 이 지역 구도를 놓고 또 싸울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실상 지금까지 영남 그 당대표 영남 원내대표가 그들의 공식이었는데 이제 수도권 대 영남이 이제 치고 받으면서 또 새로운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도상 국힘은 바람 잘 날 없을 거다. 그리고 그 결과는 4분 5열 분열로 일어날 거다. 아마 근데 제가 윤석열을 뭐 무시하는 편이긴 하지만 무시하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경향에 비하면 해죠. 근데 무시하는 편이야. 또 우리가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공직사회에 계신 권력기관에 계신 분들을 좀 두루두루 아는데 그 최근에 레이더를 돌렸어요. 야 윤석열이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뭐 진짜 만신창이로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이 공직사회가 요동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무슨 답변이 왔느냐? 와 놀라운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막 그 윤석열에 대해서 반발이 많고 그런 분들인데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또 작년 6월쯤에 윤석열이가 일본에게 완전히 투항할지도 모른다. 팬티 벗고 투항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 예언까지 하신 분이야. 그대로 됐네요. 그대로 됐어요. 근데 제가 딱 그 잔뜩 기대 어린 그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그 양반 말씀은 그 당신이 뭘 기대하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 엄청나게 월급을 올렸대.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했던 월급 인상이 있었다. 공무원? 누구 월급이요? 그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정권의 불만을 갖고 있었던 공직자들이 지금은 아주 허니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공직자들 사이에 그 어떤 뭐 이런 그 이완이 돼가지고 레임덕이 오고 그 기대는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멋대로 그 막 정권을 좌지우지 하지만 그 이전에 이 통치 기반부터 잘 닦아놓고 있다라고 봤을 때 내년 공천 앞두고 반발할 놈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준비해놓고 있을 거야. 캐비넷에. 계획이 있네. 디테일한. 그래서 야 너 까부냐? 너 영원히 죽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공천 낙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가능성이 있다. 다선들뿐만 아니고 초선들 같은 경우에도 뭐 배현진 의원, 태영호 의원 다 뭐 불안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너무 경우에도 좋은 지역구야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은혜가 다시 도전한다는 얘기가 있죠. 당연하죠. 아니 거기는 무조건 김은혜가 돼요. 무조건이지 무조건. 안철수는 근데 지금 다시 노원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노원으로 가기엔 너무 명분이 없지. 옮긴 지역인데. 안철수는 국힘당 공천을 안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안철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 이름이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분당. 고맙습니다. 분당의 연장당을 장당 전문가 안철수는 반드시 할 거다. 저는 여기에 손톱 하나 겁니다. 너무 적게 거신 거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 근데 한 팔 걸어주세요. 한 팔. 가장 예측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철수예요. 윤석열 정권은 아주 투명한 정권이에요. 다 눈에 보이죠. 저 스텝은 무슨 꼼수가 있다가 다 보이잖아요.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 걸음에 그 예측이 가능한 아주 투명한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 투명한 정권 안에서 먹고 사는 놈 중에 딱 한 놈.
안철수만 잘 안 보여. 전혀 예측 못했던 저거 가지고 분당할 거 아닌데 할 때 그런 걸 갖고 분당을 해. 그래서 정당성이나 명분이나 그다음에 합리성의 그 구조하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그 결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예측하지 못하는데 큰 흐름에서는 분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분당은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제3당, 제3의 그 어떤 세력 이 규합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은 양당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자기가 너무나 잘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간다. 그럴 경우에는 창당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선은 양당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오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뭐 민주당 가기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된다 그러면은 따로 창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를 불린 다음에 어느 적정한 시점에 다시 또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실제로 기회를 그 보겠지. 지난 대선 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지금 수박으로 불리는 분들 그리고 지금 핍박받는 국민의힘의 개혁 세력 개혁 보수들. 그 사람들이 어떤 김종인 박사를 필두로 구심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역시 그 고심점은 고심점 전혀 안 되고 이제 우선 이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안철수가 대통령의 꿈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뭉치느냐 하면 공천에 이제 새로운 싸움을 벌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돌을 쌓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철수는 본인 스스로가 공천권을 휘둘러야 본인의 이 정치적인 생명이 또 연장이 되거든요. 지금 안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안철수 주변에 있어서의 정치 세력화 이게 그 핵심이고 국힘당에서는 안 되는 거 이번에 너무너무 확연히 봤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한테 색깔론을 씌우는 저 엄청난 이 폭력들을 안철수가 충분히 얻어맞으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안철수는 이번에 사무총장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대권의 꿈을 접었다면은 그렇다면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주식이지 주식. 알렙 주식. 네. 그래서 아마 자아실현용 아닙니까? 그래서 잘 보면 알겠지만 나올 때마다 돈이 올라요. 안철수가 사실 정계 입문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실익은 챙겼어.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시켰고 그냥 때때로 그 이벤트를 벌이잖아요. 창당, 출마, 이때마다 뛰었다고. 최근에 전당대회에 나올 때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맞아요. 그래서 지역구로 옮길까 합니다. 중구 성동을인데요. 거의 잘 가는 동네가 있어요. 신당. 네, 고맙습니다. 떡볶이가 유명했던 신당들이죠. 안철수 말이야. 내가 또 추천하고 싶은 동네가 있다고 봐요. 어딘가요? 어디예요? 경기도 파주에 그 야당동이라고 있어. 야당동이요? 야당동 가 야당동. 아이, 야당동 가야 될 것 같아. 실망입니다. 막걸리 한 잔 마셔야 돼. 시원하다. 영건네. 야, 종인아. 야, 종이나? 맘 먹으면 안 돼요. 새끼도 너 또 미쳤나 저 새끼가. 조심해야 돼요. 너 임마. 난 윤여준이 좋아 임마.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전용기 의원이 윤석열 씨라고 했다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 전용기의 그 중량감으로서는 그렇게 비난받을 만하지. 누가 나를 갖고 윤석열이 이재명이 할 때 시비 걸려서 아니 그 저번에 MBC 기자 안 태웠을 때
어제 전용기 의원이 아주 슬퍼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용기를 대통령 태워줘라. 전용인데 지 이름 검색한 줄 알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황당한 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꼬박꼬박 대통령이라고 다 쓰고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뭐 일본 국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늘고 절대 존엄이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보는 국민들한테도 반말 찍찍 잘하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 알코올성 치매예요 그러면. 여보 다음 대사가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 그러게 반말 많이 하시더라. 그렇죠.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반말. 시장 가서도 네. 반말하고 이거 얼마지? 이거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반말이더라고요. 군인들한테도 반말하고. 네. 맞아. 기자들한테도 그 김건희 여사 학위에 대한 그 논란이 본 것이니까 여러분들 대학 다 나오셨잖아. 그러면서 그치. 삿대질하면서. 맞아요. 아니, 아무튼 어쨌든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이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준석의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할 일이 남았다고 보는지 이준석의 부활, 이준석의 영향력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준석의 영향력. 이준석 대표는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예 이준석계가 이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이준석은 죽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도 한 15%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존재감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있고 좀 반반 갈리더라고요.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이 연동되겠죠. 그 운명이.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특히 2030 세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바닥이어서 지난 대선 때처럼 4050을 포위하는 전략이 불가능하겠다 판단되면 그때 또 부를 겁니다. 이번에 천하람 세워가지고 안철수로 가는 표를 깎아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수로는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군이 벌써부터 절망할 필요는 없겠다. 이준석이 그 방금 그 우리 김 목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준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그 철저한 그 폭망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봐라, 내가 폭망할 거라고 안 했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예언을 그 실현한 것처럼 하면서 또 짱하고 나타날 건데 국힘당 안에서 못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힘당 안에서는 이미 이준석의 평가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고 그리고 사실상 이번에 뭐 천하람이 그 15%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게 이준석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준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 전당대회에서의 그 돌풍이 완전히 이제 사그라들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리고 이준석이 계속해서 무조건 출마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내부에서는 공천을 안 주겠죠. 그럼 이제 결국은 탈당해서 출마하는 수밖에 없는데 혼자서 뛰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제가 그 국힘당 4분 오열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한 그룹 뛰고 그다음에 이준석 한 그룹 뛰고 그다음에 유승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한 그룹 뛰고 하면서 줄줄이 쪼개졌다가 나중에 다시 그 이 통합 합당해서 제2의 그 국힘당이 그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가장 그 큰 깃발을 들고 뛰고 있는 게 이준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계속해서 제3당의 그 이 분열자로서의 역할만 계속 그 하면서 정치적 생명이 사그라들 거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뭐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그러지 말고 정계 개편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어떻게?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어떻게 시도하느냐? 당내에 있는 수박들을 내보내서 제3세력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 결과는 양당 중심으로 결론이 날 텐데 그 지금 당내 수박들을 그냥 막연히 그냥 자르기보다는 그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그 퇴로에서 다 같이 죽게. 아니 뭐 견제나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당내에 이고지고 가면은 그게 손실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걸 뭐 그냥 막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2004년 당시 그 17대 총선 앞두고 민주당 집권했던 새천년 민주당이 이제 갈라졌어요. 열린우리당으로 그리고 이제 새천년 민주당으로. 새천년 민주당이 아주 괴멸적 패배를 당했죠. 구태, 기득권 이렇게. 결국에는 열린우리당이 새로움을 무기로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2000년에 그때 이회창 총재가 윤여준
그 당시 의원의 그 직약으로 구태 영남 중진들 다 내보내가지고 민국당을 만들게 만들었어요. 민국당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영도다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다 망했어, 폭망했어. 이렇듯이 뭔가 지금 자기 총선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 당내의 어떤 정풍, 일신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끌어안고 간다, 함께 간다. 그런데 또 그 함께 가는 와중에 이 당내에 있는 이 가라지들이 계속해서 대표한테 덤비고 핥히고 이러느니 그냥 그 친구들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퇴로를 열어줬는데 안 나가. 저들이 용기가 있었으면 자기들이 이번에 이 체포동의안 찬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히고 이렇게 해서 그 이재명은 안 된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하지 않고 이상민하고 조홍천만 계속해서 그 나불나불 거리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 다 뒤에서 숨어서 계속해서 공작했는데 근데 한 명이 이제 툭 튀어나왔죠. 윤영찬. 아까 그 김 목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태기가 가가지고 계속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권태기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라, 도의적 책임을 져라라고 계속 압박하고 정치적 책임을 요구를 하고 있으면 사퇴하라는 거거든. 안 그러면 권태기 좀 정리해 주라. 근데 현권태기 또 그런 친구가 아니잖아. 당당하게 이제 부딪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 정원에서의 일정한 그 지지들이 이제 그 모이고 그리고 전국적 팬클럽들이 현근택을 지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박 퇴치 운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윤영찬도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판사판 죽을 판이든 이판사판 살판이든 여기에 마지막 그 벼랑 끝 전술을 이제 펼친 거고 윤영찬은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났다고 나는 보는데 곧 김종민도 커밍아웃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난 보는 거고요. 거기는 누가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원욱도 이제 홍명선이라고 아주 괜찮은 친구가 이원욱 쪽에 이제 붙어서 제대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나한테 했더라고요. 진석범 선수가 제대로 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석범의 몸무게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원욱도 이제는 튀어나온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그 여론조사 돌려보고 그 테러를 안 열어줘도 지들은 안철수하고 이 손을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는 또 기가 얇아서 민주당에서 몇 명 수박들이 조금만 꼬셔내면 또 혹하고 장단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철수 보고 나오게 하고 이쪽에 수박들을 다 그쪽에 모아가지고 이 바이러스 전문가 아니야? 수박에 V3를 깔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왁자지껄 나와가지고 이제 쳐다보면서 두 사람이 성대 모사를 하는데 사진이 작아. 얼굴보다 두 사람 다. 그래서 사진으로 가려도 얼굴이 안 가려져. 나처럼 나는 가리지잖아. 뭐 가려주세요. 우리 안 대변인 다 가려주네. 완전히 다 가려줘. 완전히 다 가려줘. 너무 다르네. 안 어울리네요. 미키에다가. 미키 마우스. 하여튼 뭐 이 대두족들의 그 서러움을 제가 약간 대변을 해봤습니다. 아니 혹시 안기령 대변인도 뭐 이렇게 뭐 장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니 당연히 나가야지. 요 지역구에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그게 이제 어떤 선택에 영향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뭐 튀어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켜보고. 정하긴 하셨군요. 아니요. 아직 뭐 보고 있습니다. 수박 지역구구나. 튀어나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뭐 보고 울산 있습니다. 남구는 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울산 남구. 또 울산이랑 연이 있었? 울산에서 자랐어요. 그죠. 또 울산 남구 그래서 나왔구나. 초중고를 울산에서 나와서 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삼산고등학교라고 울산. 삼산동에 있는 처단은 가능하겠네요. 신설학교. 네네. 제가 2회 졸업생이에요. 울산에 뿌리가 있는 우리 안기령 대변인이 또 가능성이요. 없어요?
울산은 어쨌든 내가 아직까지는- 울산을 잘 알거든. 우리 네. 집 사람이 첫 발령지가 방은진 중학교, 그다음에 울산 남고. 근데 이 두 학교에서 네. 교직을 한 10년 잡았거든. 교편을. 음. 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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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TV인 줄 알았어요. 아니, 외국인이 뭐 한국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울산이든 뭐 서울에서도 강남 같은 그 민주당에서 험지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에는 다선 의원들이 나가서 울산 인지도 있는 나가셔가지고. 다선 의원들이 그럼. 나가서 좀 울산 희생을 나가셔가지고 하셔야죠. 민주당에게 빚을 진 사람들인데 아니 내내 꿀 같은 지역구에서만 나오면 어떡해.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도 목포 지금 가서 기웃거리실 게 아니고 강남 같은 데 가서 보셔야죠. 내가 나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민주당을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면서 강남에 나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목포 같은 데 가서 기웃거리시지 말고요. 영등포 나온다는 소리 있던데 맞아요? 박지원이? 그게 금지초문이에요. 저도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어떤 뭐 저녁 자리를 한번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목포를 이제 보고 계셔가지고 목포에 계신 의원이 조금 불안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등포가 지금 김민석 그다음에 신경민이 레이스 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목포요? 아니 영등포. 영등포 네. 그렇지. 예. 그 지역구야 그 지역구. 그래서 아니 뭐 이제 좀 민주당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움이 필요한데 박지원, 박영선, 정세균, 그다음에 천정배 이런 예전의 분들이 계속해서 다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저는 좀 문제가 꿀 빠는 있다고 지역구 봐요. 말고 저 좀 어려운 데 나가세요. 어려운 데 나가야. 이현욱 의원은 서초에 나가세요. 박성중 의원하고 어떻게 토론? 당신! 야! 이러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치, 맨날 둘이 싸워요. 1년에 네. 한 번씩 타이틀 매치를 벌인다고. 위원장이야! 이러면서 내가 위원장이야 하면서 의사봉을 네. 온갖 그 자신의 감정을 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풀스윙으로 아니 그 국민 세금 갖다가 만든 그 망치를 갖다가 분노 조절이 안 되더만 보니까 이원욱이야. 이원욱 해. 회복 조절도 안 되시네. 그래요. 이번에 원내대표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원욱이가 네,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그래서 몇몇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원내대표 생각이 있으시면 페이스북부터 자제 좀 하시라고. 그렇지. 회복 자제 못 하시잖아. 이원욱 씨는 지금 나는 멘탈리티가 이렇다고 봐요. 아니 내가 이재명이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난 삼선이야 삼선. 수도권 삼선이야 내리 삼선. 근데 이재명이는 당 대선 후보의 당 대표가 됐단 말이지. 이 변방의 사또가 나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얘 무척 야마도는 일이야. 또 그 동갑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랑? 그 친구라고 하면서 그 조롱을 하잖아요. 네. 그 친구라고 하면서 조롱을 이재명 대표를 했는데 이원우 의원이 고대를 나왔어요. 고대 법대인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세균계지 정세균계. 그 학교에 대한 서열주의가 머릿속에 있고. 끼어 있고 저쪽은 중대법대, 나는 고대법대. 그리고 뭐 학생운동 엘리트 학생운동들에 대한 또 이상한 편견도 있고 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현우 눈에 이재명을 쳐다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저런 애가 무슨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좀 했다고 대통령 후보야 하는 그런 이 갈보는 시각들이 분명하게 자신의 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의 학연 지연 없는 거, 그다음에 혈연 부족한 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원욱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거든. 지금 진짜 괜찮거든. 이런 태도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 조홍천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조홍천 지가 잘 나가던 검사 시절이 있었었고 조홍천이 맨날 만나는 놈이 어떤 놈들일까요? 판사나 검사들하고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봐요. 옆에서도 종종 보면. 본인 음식점도 하셨으니까. 이원욱이가 지방선거 민주당이 사실상 진 날 그 다음 날에 이제 페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파이팅 이재명! 브라보! 멋지다! 재명아! 더글로리? 조금 중단을. 더글로리? 네. 그렇지. 그게 비웃었어. 아니 선거가 끝났는데 초상집인데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어. 실제로.
축하한다 이재명 뭐 이러면서. 페북에다가요? 그럼 뭐 축하한다고 친구야 했어요. 하면서 글을 썼던 온갖 게 조롱하는 글을 썼어요. 아, 이 인간 뭐 인성이 아주 정말 바닥이야.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네요. 바닥이야, 저는 뭐 바닥. 이원우 아니 의원이 경쟁했던 후보가 낙선해가지고 축하함 보내는 거만큼이나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나는 개그입니다. 난 개그였어요. 아 그래요? 난 개그야. 그 당시 그 이노근 후보가 낙선하니까 김용민 회장님께서 아, 낙선 축하환을 2012년에 나의 경쟁자가 나를 그 선거 때 무척 조롱했거든. 어? 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코미디언이라고. 그 웃겨보려고 4년 뒤 그 사람 낙선했거든. 거기다 쭉 화환, 쭉 낙선해가지고 보냈지. 그랬다가 손석희가 씹었어. 뉴스에서. 제가 이걸 배워가지고 예전에 그 이번 대선에 손학규 씨가 출마하신다 그래가지고 출마한 장소에 5만 원짜리 화환을 보냈어요. 진짜? 출마 멈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기사님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치우라는데 그래서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네, 딱 오마주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근데 아무튼 배울 뭐 걸 배워. 아무튼 이원우 의원은 저는 페북으로 이렇게 뭐 아주 네. 신랄하게 메시지를 내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그 타이밍에 그런 거를 올렸던 거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네. 대단하신 양반이네요. 근데 이제 이현욱의 특기가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써요. 그리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도 써. 네. 근데 언론이 안 받아. 이재명 조질 때만 받아. 그렇죠. 선택적으로 맞죠. 이재명 조질 때만 받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언론 환경을 보면 민주당이 막 분열하는 것처럼 뭐 질서 있는 대진 요따구 소리들이 계속 나오잖아. 네. 딱 세 놈이 이야기하는 거거든. 윤영찬, 김종민. 아니 이상민, 조홍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 그리고 이재명을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언론이 안 받아. 근데 그거를 왜 고민정 의원은 맞아요. 고민정 의원도 이상한 고민정 최고가 그거를 왜 이렇게 거론을 해가지고 사실 화제가 제일 많이 됐던 건 고민정 최고가 처음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그게 불붙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취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왜 그랬대요? 고민정 의원도 수박입니다. 지금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시죠? 네네. 상근 부대변인이시죠? 그러니까 왜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좀. 왜 그러셨어요? 고채고 왜 그랬대요? 왜 그러셨어요? 몰라요? 고채고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하더라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나는 저기 고민정 의원이 양정철 사람이라고 봅니다. 양비의 사람.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친문계가 어떤 세력으로서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 보여요. 그리고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가결표를 던졌을 거라고 조금도 추정되지 않았던 사람 있죠. 그분 중에 한 분을 좀 오늘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이인영 전 원내대표. 네. 가결표를 썼습니까? 아니면은 부결표를 찍었습니까? 그것도 밝히세요. 당에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 이인영이 그 찬성 가표를 던졌다 이런 설이 돌고 있어요. 자, 이인영 그리고 또 누구야? 자, 아까 이원욱 얘기 나왔죠. 다 고대 출신입니다. 뭐 꼭 고대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는 학교 출신들 중에 이재명을 굉장히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 중앙 정치 경험도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드는 정도인데 그 정도가 아니지. 뭐 아예 그 변방사또 이것도 아니고 초졸이라고 아예 비웃는 경우도 있고. 왜 어떻게 초졸이야?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대학 갔는데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니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경여덕 해가지고 대학 들어갔고 서울대 들어갈 실력으로 들어가서 사법고시까지 통과했는데 박수를 쳐줘야 될 일 아니야? 그 어떻게 그걸 비난하고 비하할 이유가 되나? 그게? 같은 맥락이면 노 대통령도 욕하겠네요. 노 전 대통령. 문제는 그들이 그 봉화만 오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봉화만 오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노무현이 고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하고 경쟁하는 관계거나 자기가 하고 레이스를 하면 국졸은 국졸이라고 이야기해. 국졸이라고 해. 그런데 시발놈들이. 국민학교로 국졸이라고 초졸처럼. 이제 국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위에 있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국졸이면
그 인간 승리야. 그렇게 인간 승리로 그 이야기하고 뛰어져. 그런데 지하고 경쟁을 할 뻔하거나 이미 자기가 경쟁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래에 떨어져 있으면 국졸이라고 비난을 하지. 그래서 아주 비루하고 못된 새끼들이지 그런 새끼들. 아니 그 양문석 박사님 전에 그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와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흉을 봤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이 글마, 응? 그 깝죽깝죽거리고, 그리고 이재명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깝죽깝죽거리고 그 뭐 좀 시켜주려고 계속해서 달랑거리고 뭐 이제 이런 표현인 거지. 깝죽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깝죽거리고 그다음에 날 뭐라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표현들을 이제 처음에 저는 가장 깝죽거리였다라는 표현들이 이재명 대표의 2007년, 2008년 더불어민주당 그때 이제 민주당 그 부대변인을 잠시해요. 그래 이제 자기들이 2009년도 했었어요. 자기들이 시켜줬다 하면서 이제 이 날리는 애, 그다음에 깝죽거리는 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기억이 나는 깝죽거린다라는 이제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 정치인도 스카이 출신이야. K 출신인데 그런 게 그들의 의식 속에서 이재명을 바라보는 그 고정된 시선이에요. 제가 이제 고정된 시선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이재명을 바라보는 그러한 고정된 시선. 국졸 출신의 변호사이면서 지가 뭐가 된 것처럼 깝죽거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의 이 고정된 시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내 경선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이제 저들이 터뜨려요. 그때 이재명에게 찍었던 낙인들. 그 뒤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검찰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증거가 하나도 없고 거짓말인 거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3년 전에 봤던 이재명의 혐의 그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계속 욕을 하고 퇴진해야 된다 하고 사과해야 된다 하고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주고 희생을 해야 다음에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대권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된 시각 이 두 개가 이재명의 초기 정치의 모습, 그 다음에 자기들이 폭로했던 대장동에 대한 이재명의 범죄 혐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진전된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은 나쁜 놈인 거야. 그런 정신에서 깨어나야 돼요. 네. 깨어나기 위해서는 술게임을 한번 쳐주세요. 네, 술게임으로. 깨어나기 전에는 네, 좋습니다. 깨어나라. 네. 술게임. 네, 숙취 해소제 술게임 광고하겠습니다.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게임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네이버 평점 4.9 검증된 상품입니다. 네이버가 중요합니다. 제 측근 중에 윤영찬이가 네이버 부사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요. 네이버 평점 4.9 검증된 상품입니다. 특히 음주 후에는 꼭 한 포 복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는데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때는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술겜. 네. 홍준표 대표님도 술겜 드셔야 될 텐데. 예. 우리 홍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내가 이제 너무 많이 취해버렸어요. 야, 먹어야겠어요. 롤롤롤롤롤롤. 멀쩡해졌다. 배가 지져도 KTX는 간다, 기어나.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음주 후 꼭 한 포 섭취. 음주 중간에 드셔도 무방하지만은 후에 드시는 게 좋은 게 중간에 드시면은 부작용. 또 계속 먹어 술을. 너무 금방 깨. 그날 마신 술이 리셋이 돼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유, 좋네. 이거 먹고 또 술 마시고. 아, 참 거. 나라는 언제 돌보실 겁니까? 기시다. 나 간다, 지금. 자,
선물에도 좋은 술게임은요.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네.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네. 술게임입니다. 네. 한의사 출신이시고 뭐 이거 드셔보신 분들 뭐 효과가 많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십시오. 술게임. 술 먹고 난 뒤에 먹으니까 진짜 확실히 좋더라고요. 안 먹은 것보다 달라요. 속쓰림을 너무 좀 느끼실 드신 거 때도 아니에요? 있습니까? 네? 속쓰림을 느끼실 때도 있습니까? 저요? 예. 가끔? 가끔. 네. 많이 먹어서? 술을요? 예. 네. 아 그렇군요. 많이 안 드실 거예요? 만술이란 소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기장 대변인이. 예? 너무 많이 드시네. 아 민주당에서 대변인 뽑을 때 또 이걸 잘해야 된다고 또 뽑힌다는 그런 설이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 그런가 보네요. 헛소문 아니고. 헛소문이에요.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긴 잘 못 받아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아니 왜? 저희 부모님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 부모님께서도 그 안지영이 그 술 마시는 버릇은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려면은 술은 끊고 해야지. 야 이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나는. 감당이 안 되네. 아 진짜 저희 부모님도 이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숙김 구매하십시오. 뭐 살썩 따님이 지금 숙취해소에 허덕여 오더니 어머님 이거 사주시 않으면 자식이 계속 고통받습니다. 뭐 살썩 천둥 버거수기 같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정권에 대해서 술 취하는 놈을 깨워있어야 된다. 항상 깨워있어야 된다. 맛있어. 잘 지내셨어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먹고.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살썩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네.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하네. 근데 이제 김성태 형의 그 많은 액션 중에서 가장 저 배꼽을 잡고 웃게 되는 게 그 어딘가 저 강서구 쪽에 있는 법원인가? 네. 그 남부지법인가? 네네. 거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막 울면서 얘기할 때 진짜 쓰러진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 왜요? 웃다가 웃다. 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웃깁니다. 그냥 억울하다고 기자.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아. 뒤에 장재원이 썩 쏘지면서 지나가고. 이분 또 춤도 잘 춰요 이렇게. 생각 준석된다. 아 정말 사실상 춤은 정진석도 잘 추더라고요.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보니까 네. 아주 얼쑤얼쑤하면서 신났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러워요. 아이고 정말. 근데 참 이 최근에 그 친일 논란 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사실 좀 뭐랄까 주도권을 좀 회복할 상황인데 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일단 탄핵으로 좀 분위기를 몰고 가면 어떨까? 이거는 분명한 헌법 배치거든요. 헌법에 불합치되는 그렇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한 걸 갖고 행정부의 수장께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권한 삼권 분립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고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어떻게 일본 언론에다가 대놓고 합니까? 게다가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도 배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마당에 일본의 우익들 좋으라고 거기에 합치되는 대법원 비난성 발언을 하고 이러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모호한 판결을 정식적으로 풀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해버리고 일본 날아가서 소맥 먹고 NHK랑 교도통신이 사실상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뭐 독도 얘기 다 나왔고 위안부 합의 얘기 다 나왔고 게다가 이제 저희 녹화 일자로 오늘 금요일 오전에 또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 이어가겠다고 또 존중한다고 발표해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미쳤나? 미쳤지 뭐. 독도 얘기가 있었냐 없었냐 네.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이번에는 섬상납 의혹. 섬상납. 했어 안 했어? 독도 얘기 했어 안 했어? 이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몰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침묵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외교 그 관계에서 침묵이 그 무언의 긍정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당장 이제 일본에서 NHK가 그 이제 이 공영 방송이잖아요. 세계 3대 공영 방송 이야기하면 영국의 그 BBC, BBC. 일본의 NHK,
한국의 KBS 정도를 이제 세계 3대 공영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KBS도 들어갑니까? 3대? BBC. 그리고 이제 KBS에 대해서 불편하세요? 어쨌든. 아니 그게 아니라 놀라워서 그러면 우리가 진행자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그 KBS가 그런 3대에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NHK가 이제 독도 문제 이 섬상납의 의혹이 있는 섬상납 의혹이 있는 독도 문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KBS가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부인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지난 금요일 날 한국갤럽에서 33%로 이제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아울러 60%가 부정평가. 부정평가가 이제 60%로 올라왔는데 앞서 이제 그 김 목사 이야기했던 탄핵을 윤석열 탄핵으로 나는 바로 갈 필요 없다. 적어도 지금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굳혀 나가고 누적시켜 나가는 과정이면 외교부가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외교부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중국하고의 관계는 나빠지고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고 그리고 남북 관계는 그 전쟁이 계속해서 긴장감이 한반도가 이제 고조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가지고 헌재에다 보내놨으니까 이상민이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행안부가 조용해졌단 말이야. 그럼 외교부도 움직이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 전술적 그 배치라고 보면 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빨리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 박진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해임 건의안으로 그칠 게 아니라 탄핵을 해야지. 탄핵을. 바이든에서 날리면 논쟁을 일으켰을 때 이미 박진을 탄핵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늦은 상황에서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을 돌돌 몰아서 실질적으로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을 탄핵함으로써 윤석열이 더 이상 외국에 좀 안 나가게 그 발목을 잡아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상민 이제 그 박진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제 요 세 명만 탄핵 의결을 하면 사실상 윤석열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위축되면 걔가 왜 짓는지 다 아시잖아요. 무서워서 더 크게 짓거든요. 무서워서 더 크게 짓다가 이제 제대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까지 갔었을 때 국회에서는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끊임없이 다도로 가야 되는 투트랙의 윤석열 정권 다도 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라낼 거 빨리 잘라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미국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외교 행보를 한 이후에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보면 대부분 다 외교부 장관 내지는 김성환 외교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김태호 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경질 얘기는 이미 나왔던 사안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갔다 오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이분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건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지금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서 독도 문제까지 거론됐다면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 다만 이제 그런 사안들이 실제 보도로 나오고 대통령실이 이제 일부 인정을 하는 이제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매듭 지을 건지 굉장히 걱정이고요. 외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본 갔다 와서 일본만의 관계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저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야, 너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이게 꼬랑지 내리고 다 하는데 나한테도 해라. 나한테도 흔들어 봐라. 나한테도 굽혀봐라. 안 이러겠습니까? 불어봐도 뻔한 일이잖아요. 중국하고 관계 소원해지고 나서 1년째 무역 수지 적자예요. 그럼요. 이게 너무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설레발만 안 떨었어도 경제수석이 중국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겠다. 이딴 소리 했다가 그냥 중국이 그래? 이제 우리 또 단물 다 빨아먹었다 이거지.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말이죠. 이번 건으로 굉장히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국면에 탄핵 무드를 만들어서 윤석열이가 지금 잘못했구나. 큰 과오를 저질렀구나라는 것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야당이 탄핵 카드를 들고 거대 야당이 탄핵 카드를 들고 막 압박하면은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다고 해서 비난 받을 가능성, 역풍이 일어날 가능성 그따위 생각 다 버리고 야당은요 반대만 잘하면 돼요.
반대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레드 팀이니까. 보도 이 타임라인을 시점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그 정상적인 대통령들이면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우리 박본 이야기했던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은 인적 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12구 이태원 참사도 지가 이 무마하고 이상민 편을 들었어. 그 다음에 바이든 날리면은 지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가 새끼라는 표현을 썼고, 독도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그 강제동원 셀프 배상 문제도 지가 본인 생각이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일본 언론에서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는 윤기중이 일본에 교환 교수로 가 있었을 때 윤석열이 자주 윤석열이 앱이? 일본을 많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검사 시절에 고민했던 게 강제동원 셀프 배상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박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의 외교안보실장이든 외교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오다는 윤석열 입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경질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안 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입에서 출발했던 것들이고, 윤석열이 때렸던 오다를 그들은 수행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해임을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시켜서 주저앉혀놔서 그들의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는 작업이 탄핵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이라도 묶어놓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본인 스스로 윤석열 유튜브 채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배포한 그 쇼츠를 보면 더 벅스 스타피어 얘기하면서 책임 내가 진다 그랬거든. 근데 저는 이제 책임의 해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강제징용 해법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일본과 합의할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뭐 이제 군사동맹까지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나중에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책임질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요미리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영구 집권하겠다는 얘기요? 정작 일본 사람들은 임기 5년짜리 한국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고착될 수 있냐라고 오히려 의심을 한다는 거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뭐 일본으로서는 크게 기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은.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뭐 또 저렇게 친일 대통령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똥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사는 교민분들하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시다의 생각은 어떤가? 근데 기시다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별명이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후계를 정할 때 의견이 강한 고노다로보다는 기시다를 선택했을 정도로 그냥 시다 같은 기시다를 기시다발이 그냥 시다 같은. 그런데 모호함이 본인의 정체성이고 본인의 정책인데 갑자기 한국의 대통령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갑자기 더 저자세로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라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기시다 개인의 입장에서.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일본 총리를 절대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제 기시다 빠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외교 어떤 화술이나 이런 행동 거지들은 모호함이 가끔 생명일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시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했던 회담 전에 일본 언론한테 밝혔던 말들이나 실제 회담에 이루어진 내용들 그 워딩이 발표된 걸 보면 대부분 다 모호해요. 역사에 대한 반성도 98년 일한 선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역대 내각을 계승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 계승함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잖아요. 최대한 기시다 측에서는 뭔가 그냥 이야기만 나눴다 정도로 끝내는 게 본인의 어떤 모호함을 유지하는 게 최적의 선택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WTO 제소 중단을 우리가 해주니까 수출 규제 해제를 해줬잖아요. 근데 화이트리스트는 아직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호한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성과야? 주고받아야지. 기본적으로 주고받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만 WTO 제소를 풀어라. 그래야 우리가 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WTO 제소를 먼저 푸는 거는 지들이 때려서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 고소를 했어. 그런데 고소부터 풀어라. 근데 쟤들의 그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 파업을 바라보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파업 풀어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하고 다 뒤집어버린 게 하물연대 파업이었어요. 근데 이 수법을 똑같이 기시다가 윤석열한테 했어. 너가 고소 풀어라. 그러면 이거 우리가 풀어줄게. 근데 수출 규제만 푼 거야 지금. 근데 수출 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 세계를 묶었던 뭐 불화수소부터 시작해서 묶었던 거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그다음에 그 해외 수입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다 풀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됐냐? 얻어맞은 놈이 고소를 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우리는 니 때린 적 없고 네가 지금 자작극으로 맞은 채 하고 고소를 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순서 하나가 가해자냐 피해자냐의 문제인데 순서가 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해서 고소했던 거나 이 모든 것들을 쟤들은 때린 적이 없다고 말을 빼버리고 그리고 좋아 일본한테 뭐 사과 한 번 더 받아서 뭐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일본한테 사과 한 번 더 받아서 뭐해? 요지라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버리니까. 정말 이거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 독도 발언이 그 실제 있었어요? 기시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니 그리 아시라 이렇게. 일본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 얘기가 있었다. 독도 논의가 있었다라고. 아니 그걸 실제 있었으면은 일본의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한 걸 NHK가 보도한 건데 대통령실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거고. 독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고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과연? 나왔고 그다음에 NHK는 이 소인회라고 하나요? 소담에 그 몇 명만 들어갔을 때 소인수회담. 네. 거기에 들어가서 나왔던 사람이 NHK하고 인터뷰를 해서 독도 문제까지 다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일본에서 독도 문제까지 다 이야기했다라는 건 뭐야? 독도는 일본 땅 다케시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따져야지. 독도에 대한 아니 문제는 그냥 엎어버리고 나와야지. 엎고 나와야죠. 아니 윤석열한테 그 정도까지 우리 기대할 줄 그리고 또 거기 있던 멤버들 하나는 그 저기 유리로 된 그 잿더리를 들고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원숭이 새끼들 이러고 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의 윤석열은 이럴 수 있어요. 예. 아니고 다케시마가 아니고 다시마를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무튼 오래 갈 것 같고 여러분이 함께 분노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네 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맛있고 좋은 한우.